자, 그래서 그 덤핑을 이제 조사할 때 기간을 정해서요. POI를 정합니다. 그래서 Period of Investigation이죠. 조사할 그 기간을 Period of Investigation을 정해서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덤핑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상 가격이 그 기간 동안 얼마였는지 자료를 조사하고 수출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조사해서 뭐 평균가를 잡겠죠. 평균가를 잡아서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더 낮으면 이제 덤핑 판정을 하고 그 차이만큼 덤핑 마진을 판정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멕시코 비프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덤핑을 위한 POI를 이렇게 설정하고 뭐 각종 수입되어 오는 라이스 별로 뭐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판정을 하고 어떤 회사는 덤핑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상당히 덤핑을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조금 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회사별로 하거나 품목별로 하거나 해서 이 마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저 10분 했는데 반드시 그런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하면 그 어차피 MFN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관세라는 거는 똑같이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덤핑 제도는 MFN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무역구제 제도이기 때문에 덤핑을 한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 MFN 의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의 예외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뭐 덤핑을 많이 한 제품은 추가 관세를 많이 때리고 안 한 제품은 안 때리고 뭐 이래도 그건 MFN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무역구제 제도가 그래요. 근데 인주리 이제 산업 피해를 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덤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피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이제 위해서는 역시 피해 조사를 위한 그 period of investigation을 이렇게 설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산업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 덤핑이 있었던 기간 대개는 덤핑이 있었던 이 덤핑을 조사하는 기간을 포함한 좀 더 이렇게 장기의 기간을 설정해서 뭐 이 기간에 이렇게 중복이 되겠죠. 이거는 덤핑을 위한 POI고 이거는 이제 인주리를 위한 POI겠죠. 이걸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 피해를 위한 POI는 이렇게 좀 넓게 덤핑 기간을 포함한 넓은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 이 덤핑의 결과로 덤핑이 있었던 기간의 결과로 그 이전과 이후가 그죠? 과연 산업의 피해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OI for injury는 좀 넓게 설정을 해서 그 수입 물량이 많았는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 산업의 건전성 정도가 악화됐는지 그거를 보고 피해 판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뭐 덤핑을 위한 POI는 이제 1년 정도 하라고 이제 WTO 그 반덤핑 위원회에서 공고를 해놓고 있는 게 있고 1년 정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산업 피해를 위한 POI는 그 1년을 포함한 3년의 기간을 설정해라 그렇게 공고를 해놓고 있는데 반드시 뭐 그게 구속력 있는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코제이션은 또 별도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산업 피해가 있었다는 걸 확인이 됐지만 그 산업 피해가 반드시 그 덤핑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또 별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우연히 그 기간에 이렇게 겹쳐서 또는 환율이 뭐 악화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기호가 확 변해가지고 그 제품을 국내에서 더 이상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덤핑 자체가 그 산업 피해의 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그 무역 구제 제도를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제이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산업 피해가 발생한 건 맞는데 다른 요인 때문에 그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다른 매크로 이코노믹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게 그 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 그걸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전부 빼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전부 빼더라도 이 덤핑 자체가 그런 피해를 머티리얼한 인주리를 가져왔다 하는 걸 이제 입증할 수 있을 때 무역 구제 제도가 이렇게 발동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절차인데 절차가 복잡할수록 이 프랙티스 에어리어는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 4조나 5조 반도미 협정의 그 5조를 보면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조 2항 같은 데 보면은 그 application 이렇게 해서 그 청원 어떤 신청에 의해서 반덤핑 조사가 이렇게 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조사 개시의 그 절차는 이제 국내 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여기 샘플로 덤핑 조사 신청서를 올려놨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만약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려면은 이 양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역위원회에다가 그죠? 뭐 이렇게 신청 취지를 이렇게 쓰고 신청인을 쓰고 뭐 피신청인 그 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수출국 생산자나 수출자겠죠. 이걸 쓰고 어떤 물품에 대해서 덤핑을 이제 반덤핑을 신청하는 건지 조사를 신청하는지 쓰고 국내 시장 현황 이런 거 써야 됩니다. 대표성을 국내 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이것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을 충족했느냐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5조 사항을 보면 여러분이 뭐 미리 좀 읽어봤을 텐데 이 5조 사항을 한번 저한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거기 숫자가 두 개가 보이죠. 50%라는 말이 보이고 25%라는 말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If it is supported by those domestic producers whose collective output constitute more than 50% of the total production of like product. Produced by that por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expressing either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applic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조사 신청을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국내 산업의 그 포션이 그 라이크 프로덕트의 토탈 포션의 50% 이상 돼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 문장은 However, no investigation shall be initiated when domestic producers expressly
supporting the application account for less than 25%. 그래서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그 포션이 25% like 프로덕트의 25% 이상이 안 되면은 대표성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대개 이제 조사가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국내 기업 중에서 제일 그 like 프로덕트를 많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피해도 제일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대를 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반도체가 수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내 산업이 뭡니까? 삼성이겠죠. 삼성전자에서 총대를 메고 일본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덤핑을 하고 있다. 응? 그래서 나한테 산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무역위원회에다 조사 청원을 해야 되는데 조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표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삼성은 총대 맬 의사는 있겠지만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뭐 국내 이제 여러 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본산 반도체와 like 프로덕트 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그죠? 그 기업들을 전부 이렇게 뭐 초빙을 하는 거죠. 응? 해가지고 야, 내가 조사 개시를 청원할 테니까 너도 참여할래? 그렇게 뭐 전화를 하든 편지를 보내든 이메일 보내든 하겠죠. 그러면 그 모든 라이프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그래 참여할게 찬성해 아니면 뭐 반대해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그 숫자가 전체 그 반도체의 50% 이상은 돼야 돼요. 침묵하는 자가 50% 미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아무 대꾸도 안 하는 자는 50% 미만이어야 돼요. 굉장히 영세업자들은 사실 뭐 반덤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뭐 그렇게 일본과 큰 관계도 없는데 뭐 내가 그걸 굳이 뭐 나서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 그냥 가만히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비중을 다 빼고 expressly supporting 하거나 opposing 하거나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그 비중이 전체 like 프로덕트의 50%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그 중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찬성하는 그 국내 산업의 비중이 like 프로덕트의 토탈 프로덕션의 25% 이상이 된다. 그 말이니까 이렇게 국내 산업이 있으면 이 반인 50% 이상은 의사표시를 해서 적극적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하든 간에 그 청원을 찬성하는 그 산업의 비중이 전체 like 프로덕트 25%는 돼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요 찬성하는 이 빨간 부분에 표시되는 요 산업은 4분의 1 이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파란 부분에 반 이상, 그죠? 50의 반이니까 25죠. 그 반 이상은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산업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 최소한 둘 중에서 하나 이상은 오케이, 찬성해. 그렇게 했을 때 이 청원 자체가 이제 대표성 있는 걸로 간주 된다. 그 말을 약간 헷갈리게 써놔서 50이 어디 걸리고 25가 어디 걸리고 하는 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파란 부분이 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빨간 부분이 전체의 25%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대표성 있는 걸로 간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국내 산업의 대표성 기준 충족 사실을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생산자가 A, B, C, D가 있는데 뭐 생산량이 뭐 어떻게 있고 뭐 퍼센티지가 뭐고 그래서 찬성 여부 저기 표시하게 있죠. 그래서
그 50과 20 그걸 충족하는 걸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산업이 이렇게 찬성한다는 걸 이렇게 뭐 도장 찍어서 보냈겠죠. 그걸 전부 첨부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응답이 없는 경우는 무응답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응답 그 숫자가 이 하얀 부분이죠. 이게 반 이상이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도 이렇게 표시해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무역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섬유나 뭐 이런 제품은 국내 뭐 굉장히 영세한 그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의 숫자가 있겠죠. 그런 산업은 사실은 반덤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큰 기업이 뭐 너 할래 말래 그러면 뭐 대답도 안 하고 하루하루 바빠 죽겠는데 뭐 누가 편지 보내서 그 대꾸도 안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요 하얀 부분 자체의 그 포션이 반을 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뭐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국내 산업이 반대하는 숫자가 빨간 부분을 제외한 밑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반대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반도체를 뭐 생산할 뿐만 아니고 또 수입하는 기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하는 기업은 어차피 생산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싼 값으로 들어오면 더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실 반덤핑 하는 것보다는 그냥 덤핑하는 걸 그대로 자기가 사서 할 걸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반덤핑 조사를 오케이 하는 걸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조사의 대표성이 이제 5조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복잡한 덤핑이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입증하는 뭐 증빙 자료도 첨부하고, 그래서 어떤 생산자나 수출자가 뭐 그런 싸게 팔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어떤 나라부터 그게 들어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쓰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그 덤핑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라이크 프라다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뭐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생산 능력이 뭐 이렇게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든지, 뭐 판매도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든지, 재고도 늘어나고 있다든지, 손익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든지, 뭐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쓸 비용이 돈이 줄어드니까 그런 게 좀 저하되고 있는 추세라든지, 임금이나 고용도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든지, 뭐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자금 순환이 악화되고, 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일단 청원을 하기로 했으면은 자기 산업에 좀 유리하도록 저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딥다 그냥 들이밀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뭐 여러분이 뭐 회사 같은데 근무할 때 이제 이런 걸 채워야죠. 채워서 제출을 해야죠. 로펌이나 이런 거에 이제 어드바이스도 얻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써서 내면은 뭐 그 회사의 그 목적에 부합할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가 적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개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6조에 의해서 반덤핑 당국이 이제 증거를 모으죠. 근데 증거를 모을 때, evidence, 증거를 모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의 수집 방법은 그 퀘셔네어를 이렇게 송부해서 그 해당 업체들이 그걸 소명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 6조 1항의 1호를 보면 그 퀘셔네어라 돼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표적인 그 퀘셔너의 양식을 제가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해서 거기서 반덤핑 조사 개시 청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EU의 무역구제 당국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기업에 이렇게 퀘셔너를 보내오겠죠. 여러분이 수출 기업이니까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서 그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보면 회사에 관한 상세 정보 뭐 이런 거 쓰고 뭐 쉐어홀더라든지 대표적인 액티비티 이런 걸 쓰고 도메스틱 마켓이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또 유로피안 커뮤니티에서 마켓을 어떻게 쉐어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쓰고 수출 총 물량이라든지 판매 액수 이런 걸 유럽 국가별로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주요 고객들을 이렇게 쓰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그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 관련 정보라든지 재고 현황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코스트에 관한 비용에 관한 자료 이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퀘셔너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제 원래 조사 신청 기업이 제출한 그 정보하고 조사 대상 기업인 여러분의 회사가 제출한 그 답변서를 같이 보면서 이제 덤핑 당국이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물론 추가적으로 자기가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그 조사 개시를 신청한 기업들이 상당히 자기들을 유리하게 많이 자료를 제출해 놨을 테니까 그 재료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반박까지 생각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이제 리스판스를 해야 되겠죠.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데 (6조 8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그 관계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는 may be made on the basis of facts availabl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사 당국이 가용한 사실에 기초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Annex 2에 그 자세한 이제 그 절차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BIA 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est Information Available 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목적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 반덤핑 당국이 여러분 회사한테 뭐 저희 퀘셔너를 보내왔는데 그 회사가 답변을 안 해요. 뭐 이런 외국 회사가 영어로 말해 이걸 보내왔어, 뭐 이런 걸 보내왔어, 무시한다든지 뭐라고 하는데 그 정보 제공해야 될 게 뭐 엄청나게 많고 뭐 비밀 정보 비슷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답변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 안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조사 당국이 available한 팩트에 의해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때는 available한 팩트가 뭐겠어요? 주로 그 제소 그 조사 개시 요청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이겠죠. 그러니까 responding 컴퍼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자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덤핑 마진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그 퀘셔널을 받은 기업이 항상 성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 반대편이 제공한 그 인포메이션이 fact available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기초해서 판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정당한 판정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 성실하게 답변을 이제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못하도록. 주로 퀘셔널을 받는 업체는 외국에 있는 업체겠죠. 근데 그 외국 업체한테 뭐 퀘셔널을 보내는 게 그 업체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도 내가 뭐 어떻게 당국이 어떻게 그걸 규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외국 업체인데, 그죠? 자기 나라 업체도 아니고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룰이라도 있어야지 그 트레이드 레머디 에이전시가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기초해서 좀 균형된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퍼니시먼트를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잘 모르는 뭐 회사나 이런데 혹시 여러분이 가서 일하게 되면 갑자기 뭐가 날라왔어. 근데 뭐 영어로 써 있고 뭐 불어로 써 있고 이러면은 이거 뭐야? 무시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덤핑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 시장은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무역 손실액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BIA 룰은 조심해야 된다. 리저널 피리어드 안에 그거를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답변을 하는데 뭐 질질 끌면서 답변을 늦춘다든지 그러면 또 안 돼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답변을 했어도 그래서 그 요청하는 기간 이런 걸 잘 보고 합리적 기간 부당하게 뭐 짧은 기간을 준다든지 그러면 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합리적인 기간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답변을 해야지 그 기간을 넘어서 답변하게 되면 그거는 무시해도 당국이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6조 12항에 보면 6.12에 보면 뭐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조사 당국이 뭐 industrial users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데 그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수입 제품을 그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내 산업도 있잖아요. 그런 산업은 오히려 싸게 들어오는 걸 원하죠. 그런 산업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인더스트리얼 유저에 대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opportunity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representative consumer organization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비자 그룹도 싸게 물건이 들어오면 더 좋으니까 그 의견을 또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consumer organization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거를 이제 public interest 조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public interest 조항이다. 국내 산업은 반발하겠지만 덤핑에 대해서 뭐 컨슈머나 인더스트리얼 유저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인트레스트 조항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반덤핑 조사 같은 데 하게 되면 뭐 삼성이나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 이제 반덤핑 그 조사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주로 이제 현지 뭐 로비스트나 뭐 로여들을 써서 주로 하는 것이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이제 내세웁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그룹이나 이런 데 접근해서 야, 우리가 좀 싸게 철강 같은 걸 수출하니까 너희들이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공장도 커지고 뭐
우리와 경쟁하는 산업은 좀 피해를 입겠지만 그걸 원자재로 사용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걸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컨슈머 오거나이제이션 대표들한테 좀 참석해서 좀 의견 제시해달라고 그러고 뭐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 접근해서 가서 좀 의견 제시해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이제 공청회 같은 데서 이제 배틀을 벌이죠. 그 생산자 그룹하고 맞서서 이제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조사 당국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은 다음에 provisional measure를 취할 수 있습니다. 7조에 하면은 왜냐하면 최종 판정을 하기 전에 최종 판정을 하려면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한 1년 걸리니까 그 중간에 계속 덤핑이 돼서 들어오면 그죠? 국내 산업이 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사가 해서 좀 여유를 갖고 최종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eliminary determination을 그거에 기초해서 provisional measure를 취해서 우리가 입수한 이 정도의 정보를 보니까 덤핑이 이만큼 있는 것 같다. 인조리가 있는 것 같다. 코제이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기초한 이제 잠정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관세를 때립니다. 때린 다음에 뭐 조사를 더 해서 정보를 더 입수해서 공청회도 더 해서 잠정 조치를 취한 그 내용이 이제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잠정 조치하고 최종 판정의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는 이제 보상을 해주고 해당 기업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8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price undertaking인데 price undertakings 이렇게 돼 있죠. 8조가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는 그 조사 대상 기업이 최종 판정을 끝까지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항복하는 걸 더 원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항복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가격을 올려서 수출하겠다. 또는 너희 나라로 수출을 안 하겠다. 더 이상 cease to export 엑스포트를 중단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조사를 중단해 달라 라고 제안을 하면 반덤핑 당국 입장에서는 why not?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둘이 이렇게 합의가 성립이 되면 그 조사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끝까지 가는 것보다 덤핑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역에 영향을 주고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반드시 그 나라뿐만 아니고 제3국의 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조사를 중단시키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가 원하는데 끝까지 그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언더테이킹이라는 게 하나의 그 합의라는 거예요. 협약이라는 거예요. 가격 합의를 하면 그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서 같은 걸 작성해서 뭐 가격은 얼만큼 올린다든지 또는 수출을 중단하면 뭐 중단한다든지 만다든지 해가지고 그 합의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는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어기면 바로 조사가 다시 개시가 돼가지고 리줌 돼가지고 8조 6항에 보면 using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사 당국이 가용한 정보에 기초해서 바로 조사를 계속 리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로 조사 청원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기초로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제도고
뭐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합의가 없었으면 조사가 이제 끝까지 가서 합의가 있더라도 뭐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조사를 다시 개시해서 파이널 디터미네이션을 내리겠죠. 최종 판정을 내려서 덤핑 마진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서 덤핑 마진이 25%면 관세를 25%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덤핑한 만큼 가격을 싸게 팔았는데 추가적인 관세가 그만큼 부과되니까 결국 싸게 판 만큼의 그 효과가 상쇄가 되니까 그 국내 판매 가격은 이제 원래 노멀 밸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그 반덤핑 조치의 목적이죠. 그게 구조고 뭐 굉장히 상세한 조항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원론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리뷰 절차로 가는데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11조가 리뷰를 말하고 있어요. 11조 사망을 보면 11조 사망을 보면 5 years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5 years 동안에 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한번 부과되면 5년을 넘지 못해요. 5년 정도 부과하면 뭐 국내 산업 피해가 이제 해소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그 5년 동안 그럼 계속 매년 부과받는 거냐? 부과받는데 11조 2항에 보면 Authorities shall review the need for continued imposition of the duty 이렇게 돼 있죠.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by any interested part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금년부터 그럼 5년간 부과한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 매년 반덤핑 조치를 당하는 기업이 리퀘스트를 해서 야 더 이상 반덤핑 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내가 덤핑을 안 하고 있거든. 아니면 네 국내 산업의 피해가 없어졌거든. 라는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그 요청을 서면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상황 변경을 이유로 한 리뷰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변경됐어. 그러니까 조치를 좀 없애줘라고 신청을 하면 그 당국이 그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보고 또 국내 산업의 의견서도 보고 또 추가적으로 정보도 모아서 정말로 그 필요성이 없어졌는지를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럼 중단되는 거고 또는 덤핑 마진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면 새로운 덤핑 마진을 정하면 옛날에는 반덤핑 관세가 많이 부과됐는데 이제 지금은 좀 줄여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그 덤핑 관세를 이렇게 양을 줄일 수 있고 그게 이제 리뷰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산 무슨 세탁기가 미국에 가서 반덤핑 조치를 당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년 가는데 그 매년 여러분 회사나 이런 데서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매년 뭐 리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제는 옛날보다 뭐 가격을 좀 더 비싸게 판다든지 국내산의 피해가 뭐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리뷰를 신청해서 덤핑 마진을 좀 줄이면서 추가적인 관세를 좀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뭐 관세 1% 줄일 때마다 뭐 그 엄청난 그 이익이 좌우되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엄청난 프랙티스가 또 이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11조 3항에 보면 또 하나의 이제 리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죠? 그 5년이 expiry 만료되기 전에 그 당국이 리뷰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조사 당국이 신청 안 해도 리뷰를 의무적으로 해서 그 반덤핑 관세를 만료시키는 것이 w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injury 이렇게 돼 있죠. 덤핑과 피해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지 않는 한 unless죠. 않는 한 그 조치는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5년이 만료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만료되는 건 아니고 5년 전에 이제 당국이 그 리뷰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판정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반덤핑 조치를 끝내면은 덤핑과 인주리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다시 한번 5년 갈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5년 딱 처음 5년 내에 끝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뷰는 이제 3항에서 말하는 2항에서 말하는 리뷰와 달리 어떤 당국이 주도하는 리뷰고 시청해야 할 리뷰가 아니고 5년 딱 될 때 그 전에 딱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시청하는 거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셋 리뷰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2항에서 말하는 거는 change of circumstances 리뷰고, change of circumstances 상황 변경을 이유로 한 리뷰고, 3항에서 말하는 거는 sunset 리뷰고, 다르죠. sunset 태양은 원래 매일 지지만 반덤핑 세계에서의 태양은 5년마다 집니다. 그러니까 5년 태양이 지기 전에 개최하는 리뷰, 3항이고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무역회사에 일하면 10시 무역회사에서 일하면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때렸다 그러면은 매년 change of circumstance 리뷰를 신청해서 그거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5년 딱 됐을 때 그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그 선셋 리뷰에 참여해서 유리한 정보를 막 들이밀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덤핑을 안 하고 뭐 인주리도 없어졌으니까 덤핑을 하더라도 앞으로 덤핑을 하더라도 인주리가 없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뭐예요? continuation of dumping and injury죠. 두 개가 계속 발생해야 돼요.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 그거를 입증해야만 5년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다 그 말이니까, 덤핑을 하는데 인주리는 앞으로 없다 그렇게 입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태양을 5년 만에 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2항 3항 그게 이렇게 각각의 리뷰를 얘기하고 있다. 그게 이제 리뷰 절차예요. 그래서 5조 8항에 보면, 제가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데 설명을 빼놓은 5조 8항에 보면, 5조 8항으로 가서 한번 보면 조금 이렇게 복잡한 조항인데 말들이 막 엄청나게 많죠. 근데 결국은 저 말이에요. 덤핑 마진이 2% 미만이거나 그 수입량이 3% 미만인 거는
덤핑 마진이 2% 미만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미소한 덤핑이죠, 그죠? 국내에서는 100원에 파는데 해외에서는 그 99원에 판다. 그러면 덤핑 마진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덤핑 마진이 2%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미소한 덤핑 마진이고, 또 negligible import, 총 미국이 수입하는 여러분 그 제품과 동종 제품인 그 제품 like product 중에서 여러분의 그 회사가 수출하는 그 물량이 3% 미만이에요. 그건 굉장히 negligible import이죠. 무시할 만한 물량의 그 수입 물량인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조사를 즉시 중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덤핑을 굉장히 조금 하고 우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렇게 작은데 뭐 자꾸만 덤핑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입증하면 그 조사 자체를 중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데미니미스 기준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전챙이들,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조파랑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나머지 복잡한 그 조항들의 뭐 디테일한 측면을 여러분이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조인데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트랙 1, 트랙 1이라고 그래서 도메스틱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자기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도메스틱 트랙이죠. 인터내셔널 트랙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조사해서 외국 업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덤핑을 얼마나 싸게 파는지도 조사하고 인주리가 있는지도 조사해서 그만큼 추가 관세를 우리나라 정부가 도메스틱 트랙이죠. 물려서 공정무역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그 절차에 관한 조항들, 트랙 1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트랙 2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트랙이에요. 도메스틱 트랙이 아니에요. 17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17조 3항 같은 데 보면은 뭐 이 협정상의 그 어떠한 이익이 침해됐거나 무효화된 경우는 그 문제를 상대방 국가에 이렇게 컨설테이션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7조 사항에 보면 그러한 컨설테이션이 failed, 실패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it may refer the matter, 그 문제를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그를 회부해서 회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17조 5항에 보면 DSB는 패널을 설치해서 그 문제를 조사하는데 그래서 판정을 내린다. 그 말이니까 지금은 국내에서 뭐 어떤 정부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한 트랙 1의 결과로 어떤 다른 회원국의 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된 경우는 그 회원국이 이 원래 조치를 취한 나라를 상대로 WTO 분쟁 해결 기구로 그를 가서 판정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인터내셔널 트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 2 프로시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수입국은 자기가 덤핑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게 트랙 1 규정들에 의해서 확인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권리가 뭐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죠? 트랙 1에 해당되는 여러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걸 따라야 되죠. 그죠? 네글리저블 임포트일 때는 중단해야 되고, 예를 들면 또 대표성 있는 기업이 그걸
조사 청원을 한 경우만 그걸 조사를 했어야지 대표성도 없는 기업이 한 걸 가지고 조사했다든지 또 best information available 그 룰을 남용해서 조사 대상 기업이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한쪽 얘기만 듣고 판정했다든지 그 리뷰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걸 안 받아줬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랙 1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조항들의 위반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로 다른 나라 주로 그 수출국이겠죠. 수출자의 본국이겠죠. 수출국의 이익이 협정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출국은 이 수입국을 상대로 이제 트랙 2 프로시저로 갈 수 있으니까 WTO 제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트랙 2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했듯이 이 반덤핑 제도의 그 초점이 옛날에는 덤핑을 어떻게 많이 규제하느냐, 그래서 공정무역을 회복하느냐에 놓여졌지만 요즘에는 덤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반덤핑 절차를 그 남용해서 수입국들이 막 자의적으로 막 운영해서 말이야 덤핑하는 걸 막 규제한다고 하면서 그런 명목하에 이제 수입을 막 막으려고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좀 줄이느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트랙 2가 부과하게 됩니다. 트랙 2가 그걸 위해서 있는 거죠. 이 절차를 남용하면 트랙 2로 제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랙 2가 굉장히 그 포커스를 받고 있다. WTO에 제소되는 이제 케이스들을 보면 무역 구제 관련 케이스를 보면 전부 트랙 2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이 됐는데 그 일본 정부가 말이야 반덤핑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때렸어. 또는 우리 세탁기가 미국으로 수출이 됐는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 조사를 해서 덤핑을 때렸어. 근데 보니까 그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인주리도 발생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우리 기업들의 그 권리도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해서 그 수입국 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면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트랙 2죠. 그렇게 판정이 나면 그 판정 내용대로 이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용을 했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 트럼프 정부나 일본 정부는 불법 판정이 난 고 트랙 1의 그 절차 그걸 다시 수정해서 다시 판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법 판정이 예를 들면 덤핑 마진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게 불법이라고 나왔으면 그걸 다시 조사해서 과도하지 않게끔 다시 때려야 되고 피해가 없는데도 있다고 판정했다고 WTO에서 판정이 나면 피해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 반덤핑 조치 자체를 완전히 없애줘야 되는 거고 국내 기업의 뭐 의견을 무시했다고 판정이 나면 그 국내 기업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다시 판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트랙 2는 이제 트랙 1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조금 무역구제제도의 뭐 안내에 관한 각종 이렇게 정보들이 뭐 있고 조사 절차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무역위원회나 이런데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잘 정리된 자료들 많이 볼 수 있고 나라마다
트랙 1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고 저 WTO 협정에서는 절차적인 그 요건을 규정할 뿐이지 그걸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뭐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그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나라는 뭐 상무부가 그걸 조사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이제 독립된 기구가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독립된 기구가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국내 산업의 압력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좀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실 그게 바람직한데 뭐 상무부가 주로 조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유형이 하나인데 통상산업부 밑에 있는 이제 무역위원회가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통상산업부라는 게 주로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 생산자들의 좀 압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의 그 인센티브가 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객관적인 판정을 하는데 좀 취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역 구제 제도가 좀 국내 산업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독립형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그래도 산업형이 맞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덤핑 판정 자체는 상무부가 하고 피해가 있었는지 산업 피해가 있었는지 판정은 이제 독립된 기구가 합니다. 그래서 ITC라고 하는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커미션이라는 게 구성이 돼가지고 어느 정부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일종의 사법부 비슷한 거예요. 그 위원들이 이렇게 뭐 의회에서도 이렇게 추천이 되고 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이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뭐 산업 피해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역위원회가 다 해버리니까 이게 좀 너무 산업 보호용으로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위원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판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트랙 1에 관한 많은 이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의 경우는 Department of Commerce하고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그 두 개 기관이 각각 덤핑과 산업 피해를 판정하니까 그 기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각각 정보 같은 게 다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인데 보조금 그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보조금으로 넘어갑니다. 보조금이 뭐냐? 보조금에 대한 정의는 그 보조금 협정 1조에 있죠. 1조가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될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1조를 문안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조 A 1 이렇게 보면 이제 Financial Contribu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조금이 되려면은 재정적인 기여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재정적인 Financial Contribution을 국내 생산자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Financial Contribution을 부여할 때 보조금이지 Financial Contribution이 아닌 거 다른 걸 주면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브시디가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기업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게 다 보조금이 아니고 혜택을 준다고 해서 다 보조금이 아니고 Financial Contribution에 해당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Financial Contribution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1I, 2I, 3I, 4I 이렇게 네 가지가 Financial Contribution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네 가지 리스트는
이게 exhaustive list일까요? 아니면 illustrative list일까요? 하나 예시를 해놓은 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이 네 가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일까요? 예시입니까? 왜 예시라고 생각하죠? 왜? I가 있으니까. I가 무슨 뜻이죠? IE. IE. 즉 그런 말이죠, 그죠? 뭐 that is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IE가 EG하고 다르죠. 여기 EG. EG는 for example 이런 말이죠, 그죠? IE는 뭐예요? That is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EG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인데 IE는 그 말 아니에요. IE는 즉 다음과 같은 경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조금 파이낸셜 컨트리뷰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좀 주의해야 되고 where, i.e. where 하고 콜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아니면 보조금 안 해요. 그러니까 exhaustive list에 이거는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거고 대부분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학생도 헷갈리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정부가 막 기업에 혜택을 주네. 그거 다 보조금이야 이렇게 쓴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요. 딱 떨어져야만 보조금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통상적으로 뭐 인터내셔널 이런 데서 말하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Direct Transfer Fund.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펀드를 기업에 이렇게 이전해 주는 거 그게 보조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돈을 주는 거 보조겠죠. EG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 Grants. Grants라는 건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돈을 무상 뭐라 해야 되나 무상 자금 수요 뭐 그렇게 말하겠죠. Grant.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너 100만 원 줄게. 너 200만 원 줄게. 그거는 Direct Transfer Fund죠. 그다음에 Loan. 그 정부가 기업에게 그 돈을 빌려줘요. 그건 loan이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정부의 돈이 기업으로 가는 거죠. Directly. 그러니까 Direct Transfer Fund에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Equity Infusion. 그 기업의 그 주식을 정부가 사요. 그러면 정부의 돈이 기업한테 가죠, 그죠? 당연히 이게 Direct Transfer Fund예요. 근데 Potential Direct Transfer Fund도 여기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Direct Transfer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포텐셜하게 트랜스퍼가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EG, Loan Guarante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정부가 기업이 커머셜 뱅크에서 돈을 빌리는데 정부가 그 론을 개런티 해줘요. 기업이 돈을 커머셜 뱅크에서 빌리려면 보증인이 필요하겠죠. 그걸 정부가 보증인을 사준다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트랜스퍼 펀드냐? From the government. 그냥 민간 은행에서 돈이 기업한테 가는 건데 무슨 정부에. 왜냐하면 그 기업이 민간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보증인이 갚아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그 빚을 갚아줘야 되겠죠. 개런티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정부로부터 커머셜 뱅크로 가는 거죠. 근데 커머셜 뱅크로 갈 뿐이지 그건 누굴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빌린 기업을 위해서 돈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빌린 기업의 빚이 없어질 테니까, 탕감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트랜스퍼 펀드는 커머셜 뱅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퍼 펀드인데 그게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보증을 해줬다는 것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죠. 조건이 성립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보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포텐셜리 돈이 기업을 위해서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첫 번째 캐테고리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Financial Contribution의 종류가 그렇게 트랜스퍼 펀드인데 그게 지금 발생할 수도 있고 포텐셜리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캐테고리예요. 두 번째는 governmental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이렇게 있죠. 그 정부가 뭐 tax credit처럼 일정한 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은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니까 그런 세금을 원래 내도록 돼 있었어. due.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면 지금은 안 내도 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돈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내니까 그만큼 돈이 정부로부터 기업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이제 Financial Contribution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purchases good. 정부가 그 기업에게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돈으로 받으나 물건이나 서비스 받으나 뭐가 달라요?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가 돈이죠, 그죠? 사실은 기업은 그걸 가지고 그걸 살려면 돈이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지? 그걸 가버먼트로도 받으니까 돈이 그만큼 정부로부터 간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or purchases goods.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줘요. 그러면 돈이 당연히 기업으로 가겠죠. 물건값으로 지불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고. 근데 general infrastructure를 만들어주는 거 그건 안 해요. 도로를 깔고 철도를 해주고 뭐 이런 거는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겠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세이브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generally 하는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 말 하는 거고. 특정한 굿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줄 때 그때 해당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정부가 직접 이러한 1, 2, 3의 행위를 안 해도 그 private body를 인트러스트하거나 다이렉트 해가지고 이런 1, 2, 3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정부가 직접 그랜트하는 게 아니고 무슨 민간 업자를 중간에 앉혀놓고 그 돈을 그 업자한테 주고 그 업자가 기업한테 이렇게 주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정부가 직접 주는 거와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리고 민간 업자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빌려준 돈은 어디서 온 거냐면 정부에서 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정부가 직접 론 주는 거와 뭐가 달라요? 민간 업자가 보증을 해줘요. 그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건 뭐가 달라요? 민간 업자가 기업에 물건을 사줘요. 정부가 사주는 거와 뭐가 달라요? 그 정부가 다 시킨 일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인트러스트나 디렉트 하는 조건만 해당이 되면 그 행위자가 뭐 민간 업자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니까 이런 경우는 많죠. 뭐 무슨 그 영세 기업을 위한 무슨 펀드 같은 거를 정부가 그지 이렇게 국회가 막 뚱땅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펀드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보증기금 뭐 이래가지고 그런 중간에 뭐 어떤 굉장한 그 많은 그 프라이빗 펀드들이 정부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도와주는 영세업자들 도와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정부의 어떤 인트러스트먼트나 다이렉트가 있는 경우는 정부가 직접 주는 거하고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면 이제 subsidy, financial contribution 해당된다는 얘기고, financial contribution 해당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조금이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고 그 결과로 베네핏이 기업에 부여가 됐을 때 그게 보조금이라는 얘기죠. 베네핏이 부여가 되면 보조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부나 국책은행들이 민간 기업에 돈을 꿔주는데 그럼 파이낸셜 컨트리뷰션이 있죠. 그래도 꿔주면서 그 이유를 민간은행이 꿔주는 거하고 똑같이 차지를 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베네핏이 있어요? 어차피 지가 돈 빌릴 때 똑같은 이유를 내야 되는데 그 정부가 빌려주는 거하고 뭐 베네핏이 있어요? 민간은행에서 빌리는 거 똑같은데 베네핏이 없잖아, 그지? 그럼 보조금이 아니에요. 파이낸셜 컨트리뷰션이 있었지만 베네핏이 thereby conferred 되지 않았죠. 그럼 보조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민간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이자율이 3%인데 정부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1%다. 그러면 보조금이 그 2%만큼만 보조금인 거예요. 그만큼만 베네핏이기 때문에. 그죠? 전체가 아니고. 그죠? 보조금은 베네핏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랜트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보조금이겠죠. 물건을 사주는 경우는 정부가 기업에 물건을 사주면서 물건값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간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물건값을 줬을 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차액이 보조금이겠죠. 그죠? 근데 정부가 오히려 싸게 하면서 물건을 가져왔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 보조금 아니에요. 베네핏. 민간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차지를 하겠죠, 정부가. 근데 그 차지하는 액수가 기업이 스스로 조달할 때보다 더 싸게 정부가 차지할 때 그 차액이 이익이겠죠. 그만큼만 보조금이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비싸게 하거나 같게 차지하면 보조금이 없어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합시다. 보조금 협정을 좀 읽어보세요.